자, 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이라는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권과 해수의 순환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구계에 속해 있는 5가지 구성 요소 중에 물에 해당하는 수권이라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배우는 겁니다. 자, 이번 단원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 실생활에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수권이라 함은 지구에 분포하는 모든 물을 수권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구 표면의 약 70%를 덮고 있고요. 나머지 30%는 육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바닷물입니다. 우리는 바닷물을 해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해수는 특징이 짠맛이 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수권을 구성하고 있는 물들 중에서 짠맛이 나는 해수와 짠맛이 나지 않는 담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육지의 대부분의 물은 담수이면서요. 자, 종류는 빙하, 지하수, 하천수와 호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빙하이고요. 그 다음이 지하수,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천수와 호수입니다. 자, 실제로 호수와 하천수는 인간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물이면서 육지에 드러나 있는 물이지만 가장 적은 양인 0.01% 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천수와 호수는 인간이 활용하지만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수자원이라고 하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불러줍니다. 인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하천수와 호수를 주로 사용하고요. 자, 하천수와 호수가 부족한 곳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바닷물은 그 양이 많지만 짠맛을 내는 성질 때문에 실생활에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추후에는 그 기술을 통해서 바닷물을 담수로 바꿔서 사용할 날이 이제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나눠보면요. 우리는 생활하는데 물을 사용합니다. 얘를 생활용수라고 불러주고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을 생활용수. 대표적인 것은 마시는 물, 세탁할 때 사용하는 물들을 모두 통틀어서 생활용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농사 질 때 사용하는 물인데요. 농업용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또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공장을 돌릴 때 사용하는 물을 공업용수라고 불러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헷갈릴 수 있고 처음 들어본 유지용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유지용수는 하천이 어느 양 이상만큼 물이 차 있어야지 하천의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물을 유지용수라고 불러줍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유지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공업용수는 그에 비해서 적은 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자원들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지하수와 하천수는 고작 0.0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수권에 해당하는 물 중에 0.01%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의 양은 한정적이겠죠. 자, 근데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물의 필요성이 생겨서 물 사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 사용이 늘어나는데 물은 한정적이면 수자원은 계속 줄어들겠죠. 자, 게다가 강수량의 변화도 한 해 한 해 많이 올 때도 있지만 매우 적게 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강수량의 변화도 물의 필요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수자원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부족해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물 부족 현상이 자꾸 심화되면 수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하 속에 있는 물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고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에 댐을 건설해서 하천수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해수를 담수로 바꿔주는 기술을 개발해서 해수를 사용해야 되는 날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수자원 중에 지구에 해당하는 수권의 가장 많은 양인 해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는 표층의 수온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해수의 바깥쪽에 있는
자, 바깥쪽에 공기가 닿는 부분을 표층이라고 불러주는데요. 그 부분의 수온은 자, 위도나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층의 수온을 결정짓는 것은 태양 에너지가 표층 수온을 결정지어 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적도 지역은 매우 표층 수온이 높겠죠. 또 계절로 따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이 겨울보다 표층 수온이 높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도별 해수의 표층 수온의 분포를 비교해 볼게요.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또 지방에서 극지방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태양 에너지가 적도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되고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도가 같은 곳에서는요, 대체로 표층 수온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계절별로 해수의 표층 수온을 비교해 보면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표층 수온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바닷물의 겉부분인 표층 수온의 비교를 한번 봤는데요. 그러면 바닷물 깊이 들어갔을 때, 자, 깊이에 따라서 수온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연직 수온 분포라고 불러주는데요. 자, 해수의 수온은 깊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시는 그림처럼 표층부터 깊이까지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3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위의 층을 혼합층이라고 불러주고요. 중간의 층을 수온 약층,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밑에 쪽에 있는 층을 심해층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각각의 층은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혼합층은요,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수온이 다른 층보다 높고요.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혼합되기 때문에 혼합층이라고 부르면서 자, 수온이 전부 다 일정해집니다. 모든 게 다 섞였기 때문에 수온은 혼합층 안에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온 약층은 자, 시작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자, 깊어질수록 수온이 점점점 낮아지고요. 자, 이는 따뜻한 물은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은 밑에 있기 때문에 자,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해층은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온이 가장 낮은 층입니다. 자, 이 층은 위도나 아니면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수온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다에 있는 바닷물의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을 우리는 염류라고 불러줍니다. 자, 바닷물을 혹시나 먹게 되면 바닷물의 맛은 짠맛이 나고요, 또 쓴맛이 나게 됩니다. 이는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맛을 다르게 느끼게 되는데요. 짠맛을 내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염화 나트륨의 성분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쓴맛을 내는 건요, 염화 마그네슘이 바닷물의 성분으로 있기 때문이고요. 당연히 짠맛을 더 많이 느끼는 이유는 염화 나트륨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염류 성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염류라고 불러줍니다. 이런데 바닷물 속에 대략적으로 염류가 얼만큼 녹아있는지 자,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얘를 염분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염분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그람수를 염분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실용 염분 단위인 PSU를 써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퍼밀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요, 35 PSU 정도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해수의 1000g 중에 35g의 염류가 녹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는 당연히 지역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절과 지역에 따라 염분의 농도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분에 있는, 그 바닷물에 있는 염류의 비율은 일정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북극해에서는 대략적으로 염분이 30 PSU 정도 되고요. 자, 동해에서는 33 PSU, 그리고 홍해에서는 40 PSU 정도의 염분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들어있는 각 염류의 비율을 계산하면 전부 다
염화 나트륨의 비율은 78%로 동일하고요. 각 지역의 염분은 다를 수 있으나 그 염분 속에 있는 염류에 들어있는 비율은 전부 다 같다는 것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이는 해수가 오랜 시간 동안 골고루 섞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어느 해수든지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은 염화 나트륨 7대 염화 마그네슘 1 정도로 항상 7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의 염분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전 세계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해수의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강수량과 증발량, 그리고 담수가 얼만큼 유입됐는지 담수의 유입량, 해수의 결빙과 해빙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이 낮아지고요. 반대로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지면 염분은 높아지게 됩니다. 자, 또한 담수의 유입이 많으면 당연히 염분은 낮아지게 되고요. 담수의 유입이 적은 곳에서는 염분이 높게 됩니다. 자, 해빙과 결빙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빙하가 녹으면 염분은 낮아지고요. 빙하가 많이 생겼다. 자, 결빙이 일어나면 염분은 높아집니다. 자, 주로 극지역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얼음은 주성분이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을 더해주느냐 빼주느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요. 저위도인 적도에서는 염분이 낮고요. 자, 이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은 거고요. 중위도 지역에서는 염분이 높습니다. 자, 중위도 지역은 기후가 조금 건조하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지게 되고요. 자, 고위도인 극지방은 다시 염분이 낮아지는데 빙하가 녹는 지역이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닷가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바닷물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불러줍니다. 바닷물의 흐름이 어떤 순환적인 요소를 가지고, 순환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속 돌아서 전 세계에 있는 바닷가를 돌고 있는데요. 자,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불러줍니다. 자, 해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따뜻한 해류와 차가운 해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해류는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고요. 우리는 이를 난류라고 불러줍니다. 자, 반대로 차가운 물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데요. 우리는 이를 한류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는 바닷물은요, 주변 지역의 기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따뜻한 물이 흐르는 난류 같은 경우는 주변도 따뜻하게 해주는 기온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은 난류가 강하게 흐르기 때문에 비슷한 위도대의 지역보다는 조금 따뜻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제주도 밑쪽에서 오는 가장 큰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라는 것입니다. 쿠로시오 해류는요, 따뜻한 적도 지역에서 온 난류이고요.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의 근원이 되는 바닷물의 흐름이 됩니다. 자, 또한 이는 연결이 돼서요, 황해 쪽으로 가면 황해의 난류가 되고요, 동해 쪽으로 가면 동한 난류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한류도 있는데요. 자, 북한에서 동해로 내려오는 한류를 북한 한류라고 불러줍니다.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지점을 조경수역이라고 불러주고요. 조경수역은 영양 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닷물의 움직임, 바닷물의 특이한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구는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인 달이 있습니다. 이런 달의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현상들 때문에 조석, 간만의 차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밀물과 썰물입니다. 자, 조석이라고 불러주는 건요, 밀물과 썰물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생기는 그 현상을 조석이라고 불러주고요. 조석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높이차 때문에 생기는 주기적인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가 밀물 때 가장 높을 때를 만조라고 불러주고요. 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 썰물일 때 가장 낮겠죠. 이때를 간조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생기겠죠. 이를 우리는 조차라고 불러주고요. 한 달 중에 조차가, 자, 만조와 간조의 사이가 가장 큰 조차를 나타내는 시기를 우리는 살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만조와 간조의 사이인 조차가 가장 적을 때를 우리는 조금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런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실생활에 이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 썰물일 때 밖에 나가서 조개를 캐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고기잡이를 하기도 합니다. 물을 밀물 때 쭉 어장에다가 그물을 쭉 쳐놓고 물이 빠져나가면 그 그물에 걸리게 하는 자,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조석 간만의 차이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지로 사용할 수 있는 섬으로 가는 도로가 길이 생겼다 없어졌다도 조석 간만의 차이로 생길 수 있겠죠.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배우지만 이 단원도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수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수권에 속해 있는 해수의 특징과 해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